현관문을 누가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범인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저항하던 은행 직원이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탄환이 389경 리볼버라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이 구할 수 없는 총이거든요. 귀신들이 좋아할 여건들을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라 솔직히 성공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강령술이거든요. 손이 뭐랄까 꽉 쥔 듯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영안실치고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자가 죽을 당시에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경찰에게 내밀더래요. 그리고 그것은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애청자 여러분,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듯이 여러분도 이불 속에서 괴담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 끝까지 쫓는다 저자 전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사 박이율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고매물에 관한 겁니다. 일본에 있는 사고매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일본에서는 어떤 집에서 누군가 살인사건으로 죽거나 또는 자살을 했거나 또는 이 주변에 위험 인물이 살고 있으면 그걸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보면은 유독 싼 집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싼가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좀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이한 일들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사고 매물에서만 무려 8년간 10번의 집을 옮겨 다녔던 일본의 무명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의 이름은 마츠바라 씨예요. 이분이 사실은 사고매물 연예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또 책도 내셨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면 무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선배가 진행을 하는 TV 괴담 토크쇼에 나가게 됐대요. 그 대화를 주고받다가 야, 너 사고매물에 한번 살아봐. 그 컨텐츠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알아봤더니 집도 너무 싸. 이거 좋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말이 이렇게 말하니까 쉽지. 그분은 지난 8년간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일본에서는 레전드처럼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마츠바라 씨가 거주했던 건 오사카에 있는 맨션이었습니다. 일본은 아파트를 보통 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일본의 오사카 자매 살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집에서 살고 있던 자매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가 산 곳이 그 살인이 벌어진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맨션 자체가 사실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좀 분위기가 뭐 오래되기도 했고 좀 어두컴컴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맨션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여기 월세가 보니까 한 3, 40만 원이 싸더라고요. 얼른 들어갔죠.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런 일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이에요. 1층에서 눌러놓고 뭐 핸드폰도 보고 거울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딱 봤죠. 그랬더니 10층에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내려와? 10층에 한참이나 서 있더라고요. 또 그래도 거울도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려온다는 화살표 표시가 이제 들어왔어요. 깜빡깜빡. 내려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땡 9층에 선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이나 머물러 있어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10층에서 붙잡고 9층에서 붙잡고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내려온다는 표시가 옵니다. 그러더니 땡 8층에 또 선 거예요. 아, 이거는 어른이 하는 짓은 아닌 것 같고 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내려오면 내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8층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깜빡깜빡 거리더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7층에 서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쭉 1층으로 내려와요. 마츠바라 씨는 밑에서 이 자식들 내가 좀 혼 좀 내줘야겠어 하고 기다리고 있고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이거. 마츠바라 씨가 엘리베이터에 탔고 층을 누르려는 순간 생각을 해봤죠. 아니 10층에도 계속 서 있었고 9층에도 서 있었고 8층에도 서 있었는데 왜 안에 아무도 없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이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청년, 여기 10층이나 되는 꽤 고층 맨션이야. 살기 좋아. 근데 말이야, 여기가 8층부터 10층까지는 불법으로 증축된 곳이라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츠바라 씨는요, 그 이후에도 이분이 8년간 10곳을 돌아다녔으니까 최소 1년 이상은 산 거거든요. 1년 이상 이곳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가 10층, 9층, 8층에 서는 일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러워지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제 들어갔죠. 이쯤 되니까 마츠바라 씨는 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기대도 하게 되던 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밥 먹고 친구랑 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근데 노래방이냐? 뭐 이렇게 뒤에서 웅웅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 근데 마츠바라 씨는 집이 없고 혼자였어요. 왜 이러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며칠 뒤에 그 근처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나 한 잔 마실 겸 카페에 들어가게 됐죠. 띵 종소리가 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저기 이제 그 카운터에 서 있는 점원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점원이 어서 오세요 하는 순간 마츠바라 씨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응시를 하는 거죠. 순간 마츠바라 씨는 나 알아봤나?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은데 나를 알아봤나 싶어서 내심 좀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서 저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커피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점원이 주문을 받다 말고 이렇게 몸을 낮추더니 나지막하게 말해요. 업고 있는 여자는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때부터 마츠바라 씨는요, 한동안 집에서도 거울을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혹시라도 지금 내 친구는 계속 웅웅거린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심지어 그 카페 직원은 나한테 막 업고 있는 여자라고 말해줬지. 그러니까 거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뒤에서 누군가 나타날까 봐요. 마지막으로 마츠바라 씨가 이사한 집은 정말 싼 집이었어요. 20%, 30% 할인 정도가 아니었고 그냥 딱 반값.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기뻤죠. 내가 또 이렇게 월세를 줄일 수 있구나 하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죠. 아까 그 오사카에서 살던 곳은 이 맨션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얻게 된 집은 아예 이곳이 살인사건의 현장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는 이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딱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일본은 이렇게 다다미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거실에 다다미방 한 곳이 아무리 발로 눌러도 자꾸 들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괜찮다가 눌러도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내가 접착제를 들고 저거 드러내서 붙여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맘 먹고 다다미를 드러냈죠. 그러자 마츠바라 씨가 본 것은 뚜렷한 혈흔 자국이었어요. 이게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굉장히 검붉어졌죠. 그렇긴 했어도 여기가 어디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다다미 덮어두고 일단 그냥 잊고 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날에서부터인지 좀 이상해요. 특히나 이제 화장실, 욕조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슉 샤워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밑에 배수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슉, 슉. 아니,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배수구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이상했어요. 어쨌든 그날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이제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왔는데 무심코 그 샤워실 욕실에 있는 배수구를 보고 이 사람이 좀 나자빠져요. 뭐죠? 머리 뭉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백발의 머리 뭉치였습니다. 마츠바라 씨는 백발이 아니에요. 근데 백발의 머리 뭉치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어느 날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줬지?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어머니랑 아들이 함께 살았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후에 욕조에 익사시켜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구체적인 걸 몰랐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 다다미방 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막 상상이 되고 욕조, 여기가 그 피해자가 죽은 장소구나 라는 생각이 나니까 너무 섬뜩해진 거죠. 근데 역시나 마츠바라 씨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또 담대하게 이 집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저녁 먹고 TV를 보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고리를 당겨요. 옆으로 툭 돌리는 거죠. 현관문이요. 그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근데 현관문을 누가 툭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리 성인 남자지만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한동안 그 소리가 계속 나더니 뚝 멈추게 됩니다. 그날 마츠바라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밖에 나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았대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뉴스가 하나 보도돼요. 뭐였냐면 이 집에 있던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을 판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시설에 구금이 되잖아요. 구금되어 있던 아들이 탈출을 한 겁니다. 글로 왔구나 지금. 탈출을 했고 심지어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노인의 머리를 때렸어요. 아, 네,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이 잡혔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날 문을 막 잡으면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범인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라고 마츠바라 씨가 생각하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만약 그가 그날 문을 열어줬다면 어쩌면 이 집 다다미 방에는 또 다른 혈흔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츠바라 씨는 좀 유명해졌나요? 마츠바라 씨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2018년에 책을 냈고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이 공포 업계에서는. 게다가 이걸 기반으로 영화도 만드셨대요. 네. 아 근데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예고편 같은 걸.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러실 수 그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조금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렇다면 정말 월세가 반값도 아니에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집에서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시다. 들어가야죠. 네. 역시 현실적인 팁. 저는 만약에 방송이 아니라면 안 들어가겠는데 네. 만약에 그게 방송 컨텐츠를 해야 된다면 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굳이 이게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네. 있으니까. 대박이죠. 그럼 혹시 이율님은 어떠세요? 전 안 들어가요. 아, 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네. 뭐 일반인이었으면 사실 뭐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근데 네.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 터의 위험성을 알아서 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네. 근데 그런 털을 보통 도깨비 터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도깨비 터보다 기운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눌려서 쫓겨나고 거기를 이겨내는 사람은 거기서 대박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식당이나 그런 자리도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신 거군요. 좋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다들 남산 아시죠? 네. 남산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보자의 친한 선배가 겪은 일을 약간 각색해서 진행해 볼게요. 때는 1994년, 선배는 친구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다 같이 모여서 환송회를 하기로 했어요. 모인 인원은 총 4명. 당시 선배가 21살이라 다들 돈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가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작은 구멍가게에서 소주랑 새우땡, 과자들을 사서 남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과자 한 복지에 소주를 몇 병이나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 흥이 오를 때쯤 시계를 봤는데 밤 12시예요. 안 그래도 20대 젊은 혈기에 한창 흥이 오르는데 그대로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밤 12시 이후로 술집 같은 곳이 심야 영업이 금지였대요. 그렇다고 어딘가 방을 잡아서 놀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죠. 네. 그리고 원래 그 시간대는 모든 사람이 남산에서 다 나갔어야 됐대요. 통행이 금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별 수 없이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남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에 그 늦은 시간에 갑자기 웬 여성 한 분이 보이더래요. 상하이 모두 검정색으로 차려입고 한 손에는 뭔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오더래요. 뭔가 기묘한 행색이었죠. 그 여자분은 맞은편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던 그 선배랑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는 간단한 부탁이 하나 있다고 운을 떼더랍니다. 근데 그 부탁이란 게 한두 시간 정도만 이 들고 온 가방을 좀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가방은 보통 들고 다니는 백팩이나 등산 가방 그런 게 아니라 왜 여행용으로 쓰는 커다란 트렁크였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하드 케이스로 된 걸 요즘은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명 이민 가방이라고 불리던 나일론 또는 천으로 된. 같은 그런 재질로 된 트렁크 가방이었어요. 여자는 그걸 2시간 정도만 맡아뒀다가 명동으로 가는 길 쪽에서 넘겨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제시한 게 무려 3만 원. 지금 물가로 치면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성에 안 차던 참에 저 돈이면 기다리는 2시간 동안 충분히 술을 더 마실 수가 있겠다. 당연히 두말 않고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여자에게 받은 3만 원 가지고 술이랑 먹거리를 실컷 사들고 11시가 넘어서는 입산 불가라고 붙잡는 그 경비 아저씨에게 88 라이트라는 담배가 있거든요. 그걸 한 갑을 찔러주고는 다시 남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새벽이 다 된 시간까지 실컷 회포를 풀었죠. 그렇게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서 약속했던 2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실컷 술도 마셨겠다. 자리를 파하기로 한 선배 일행은 여자의 가방을 들고 약속해뒀던 장소로 갔어요. 근데 취해서 비틀비틀 그 가방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상하게 경찰차들이 막 빠르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시간에 무슨 뺑소니 사고라도 났나? 그렇게 한가롭게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선배 일행들에게 경찰들이 달려들었어요. 순경 2명이 그 선배 일행을 붙들고는 막 쌍욕을 하면서 곤봉으로 막 온몸을 구타하더래요. 그 당시 운동을 하고 있던 선배들인데 아무리 운동을 했다 한들 아직 군대도 안 다녀온 20대 초반 청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술에 취한 와중에 정신이 없이 맞은 거예요. 한참 동안 매질하던 경찰들이 한숨을 돌리고 나서야 대체 왜 이러세요? 그런 말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사정을 설명해 주기는커녕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일행들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 통행 금지된 시간을 넘겨서 남산에서 술을 좀 마셨기로서니 아니 어떻게 이럴까? 설마 이런 일로도 감옥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에 빠져 있는데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배 일행들은 곧이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참 동안 뭔가 끄적이던 경찰관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러더래요. 야, 니들 이거 사체유기야. 어? 그러더래요. 응? 그건 무슨 말이야? 생각지도 못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일행들 앞에서 그 여자가 맡긴 트렁크 가방 있죠. 그 가방이 쫙 열리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옷이 아니라 아이였어요. 그것도 갓난아기의 시신이었다고 해요. 어머나. 당연히 말도 못하게 놀란 선배 일행들은 때리던 경찰 손을 붙잡고는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했대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을 해서 남산에서 술을 좀 더 마신 일, 그리고 여자의 부탁을 받아서 가방을 맡아줬던 일,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던 일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죠. 근데 경찰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식이었대요. 솔직히 누군들 가방 좀 맡아달라고 그 큰 돈을 주겠냐, 그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경찰들은 선배 일행을 데리고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네. 그리고는 선배와 친구들은 아까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곳의 영안실에서요. 그 여자도 죽은 거예요? 물론 예상하고 계시듯이 죽은 시신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거죠. 네? 네? 잠깐만. 죽은 시신이요? 네. 어머나. 그럼 아까 만났던 그게 창백하게 마른 얼굴에
얼굴에 핏기가 싹 빠져서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2시간 사이에 죽은 얼굴은 아니더라는 거죠. 경찰들은 선배 일행이 막 턱이 빠질 듯이 넋을 놓고 있으니까 경찰들은 혹시 이 여자가 아까 너희들이 말한 3만 원을 준 여자냐고 물었고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물론 아까 한 이야기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얘기였는데 아마도 선배와 친구들의 태도가 어지간히 진실성이 있어 보였던지 잠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이 선배들 대신에 영안실 직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까 그 여자 손에 쥐고 있던 것 꺼냈냐고요. 그저 눈길을 돌려서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 손이 뭐랄까 꽉 쥔 듯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을 쥐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울퉁불퉁한 어떤 모양이었죠. 영안실 직원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자가 죽을 당시에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경찰에게 내밀더래요. 그리고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선배 일행에게 가방을 맡겼던 그 여자는 트렁크 가방 속에 든 아이의 엄마였대요. 만삭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손에 현찰을 꽉 쥐고 집을 나왔다가 객사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주변의 도움 없이 출산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요. 문제는 병원에서 해당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신원을 파악하려고 경찰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들고 있던 트렁크 가방 그리고 아기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색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경찰에 의해서 그 선배가 끌고 가던 그 가방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선배랑 친구들은 정해져 있던 입대조차 미룬 채로 조사를 계속 받아야만 했어요. 다행히도 혐의라고 할 만한 점이 없었던지 무사히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미 죽은 채 병원에 도착했던 여자가 어떻게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다가 넣었으며 어떻게 그리고 왜 선배 일행에게 그 가방을 2시간만 맡아달라고 했는 건지 그 모든 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시신 가방 얘기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닫잖아요. 이렇게 닫으면 뭐가 삐져나왔는데 여성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이 이만큼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시체를 유기한 것 같다. 근데 열쇠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다 오픈해서 보니까 최근에 영화 팀에서 촬영을 하고 그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미쳤나 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살인 사건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막 긴장했는데.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네킹이 들어있던 거예요. 아이고. 소품이. 휴, 다행이네. 아니 그걸 보고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어떡합니까? 보고 시민이 아침에 산책하다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나왔구나. 그래서 저거 보니까 저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런 건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제 사건에 관한 겁니다. 미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건은 은행 강도건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에 있는 한 은행에서 현금 수송차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이 차가 못 나가게 딱 받쳐 놓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제 은행 직원 그리고 운전기사, 초원경찰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보니까 갑자기 그 그랜저 차에서 마스크를 한 복면을 한 2명이 나옵니다. 갑자기 총을 쏘는 거예요. 소공에 총을 쏘고 진짜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수송 차량이 이제 후진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노력도 했지만 나갈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은행 직원이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바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일단 그 차량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을 했죠. 차량은 이제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미 이제 도난 신고가 된 겁니다. 도난 신고가 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총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탄환이 38 구경 리볼버라고 남자분들 아시죠? 이렇게 우리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돌아가서 네네네. 발견되는 그 총인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을 구할 수 없는 총이거든요. 그리고 38 구경 리볼버는 우리나라 경찰관들한테 지급된 총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수사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수사를 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근에서 이제 경찰관 총기가 피탈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총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한 한 2달 전에 한 자정 무렵이었어요.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쏘나타 차량이 받습니다. 부딪혀가지고 그 경찰관은 기절하고 총기를 이제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달 전에 피탈됐던 총기와 이 은행강도에서 사용됐던 총기가 같은 총기라고 볼 수도 수 있잖아요. 네. 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총기 피탈범에 대한 수사를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충남 경찰청에 수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1년 동안 목격자, 전과자 등 한 5천 명, 그리고 차량 9,000대, 그리고 통신 18만 건을 다각도로 수사를 했는데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본부는 해체되고 사건은 그냥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던 중 2011년 12월에 저희 경찰청에서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합니다. 주요 지방청에 이 미제 사건 전담팀이 설치가 되고 지금 말했던 은행 강도 사건도 대전 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유류품이죠. 그 범행에 사용했던 마스크 그리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수건에서 DNA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DNA가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DNA는 이제 매치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매치되는 게 없으면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예. 이 유류품에서 DNA를 확보하고 한 5년 후에 충북에 있는 불법 게임장 현장에서 담배꽁초에서 DNA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DNA가 일치가 되는 걸 발견합니다. 담배꽁초를. 예, 담배꽁초. 그런데 그 게임장, 불법 게임장에 드나든 사람이 15,000명이 됩니다. 아이고. 15,000명이 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확히 신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15,0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사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방식은 일단 제거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용의자들이 남성이니까 여성은 제거하고 또 나이대별로 해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사람들은 좀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식으로 갔고 그리고 5년간의 수사를 통해서 2022년 8월에 드디어 이정학이라는 사람을 특정을 합니다. 용의자로. 그래서 이정학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받고 그리고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이정학은 순순히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했고 단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추적 수사도 진행해서 이승만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되고 이승만을 체포함으로써 사건 발생 21년만 그리고 날짜로 하면 7,553일이더라고요. 만에 드디어 범인 2명을 모두 검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중요 범인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결정이 되고, 근데 이 이정학과 이승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행을 물색하던 중 처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날치기 범죄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보니까 은행 주변에 CCTV도 없고 항상 일정한 순간에 이제 현금 수령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걸 털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전 단계로 경찰관의 총기를 이제 뺏고 범행을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총을 쐈나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승만은 군 복무 시절 이제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사격을 잘했다고 하고 이 이정학 같은 경우에는 군인 면제였기 때문에 거의 사격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총을 직접 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든 건 총 한 자루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이 적다 많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2023년 2명은 이제 강도 살인죄 공범으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같은 범행을 같이 하면 물론 범행에 이제 분담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팀으로. 예. 야, 그러면 그 차로 치인 것도 계획 범죄였단 소리야? 예, 계획범죄죠. 야, 사고가 아니고요. 예, 총기를 뺏기 위해서 이제 혼자 순찰하는 경찰관들을 노린 거죠.
맺기 쉽게. 그 혐의까지 그럼 다. 네, 다 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해서 DNA를 이제 검출할 수 있었다. 담배꽁초. 예. 네. 담배꽁초도 그렇고 그 차에서 이제 발견한 마스크와 아. 손수건에서 그 범인의 네. DNA.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5년 지나면 사실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건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당시에 태완이법이라고 그 맞아요. 어린애 염산 테러에서 이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설치가 돼서 수사관들이 진짜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팀이 보통 구조가 이제 대부분의 수사팀은 계속 사건이 들어옵니다. 네. 사건을 수사하고 빼면 다른 사건이 오고 네. 그래서 한 사건에 그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미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진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예. 수였네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제 힘든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이제 한 건으로 그냥 오랜 기간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 기준도 근데 좀 달라야 예, 하죠. 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이제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면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미 제 20년간 안 생각에- 풀린 예, 예. 사건인데 이 한 건만 해도 그동안의 보상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대전 강도 살인단 밝혀졌을 때도 되게 큰 이슈였지만 요즘 심심찮게 뭐 8년 전, 12년 전, 20년 전 사건이 해결됐다는 해결됐다. 뉴스를 자주 접하는 것 같아요. 예. 전담팀이 중요성입니다. 네,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달드릴 이야기는 손님 대접이라는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진 강령술들은 그 주술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는데 손님 대접은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거 보고 어쩌다가 이게 알려진 걸까? 네. 라고 의문을 품게 했던 강령술이었어요. 보통 유명한 강령술들은 이제 후기도 많고 풍문도 많은데 맞아요. 제가 이전에 손님 대접을 발견하고 재료하고 방법에서부터 굉장히 위험한 강령술 중 순위권에 이게 들기 들 때문에 정도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주술은 귀신을 불러서 대접을 하는 건데 그 밥상, 거울, 양초, 밥 한 그릇, 물 혹은 이제 술, 맑은 술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사진, 머리카락, 피 그리고 어떤 글자를 쓴 종이까지 막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많은데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불을 꺼서 커튼을 친 다음에 방을 어둡게 하고 주파수를 지지직거리는 그 채널에 맞춰놓은 다음에 혹은 외부 입력으로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라디오 주파수처럼 채널이 막 지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채널에 맞추셔도 이제 통합니다. 아, 네. 이 이후에 혼을 불을 방에다가 밥 한 그릇, 물 혹은 술을 놓고 밥그릇 앞에 거울을 놓은 이후에 네. 양초를 배치해서 불을 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상차림의 유형이랑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 밥그릇 앞에 놓은 거울에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제 밥에 뿌린 이후에 네. 물이나 술 거기에 자신의 피를 또 이렇게 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첫 준비가 끝이 난 건데 시간을 최대 2시간 안으로 이제 정해 놓은 다음에 어떠한 종이를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떠한 종이를 방문에 붙인 이후 문 틀에다가 붉은 실 3줄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나머지 이제 필기도구 종이는 밥상에 올려놓고 그 창문을 열고 나온 후에 방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준비인데 2차 준비가 끝이 나면 최대한 이 강령술을 진행한 방과 멀리 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를 반복적으로 물어본 뒤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조명을 켜고 상을 치우고 거울을 엎은 후에 방에 팥을 뿌리면 됩니다.
아무도 안 왔을 경우에는요? 아무도 안 했을 경우에. 네. 네. 만약에 상에 올려져 있던 이제 필기도구하고 종이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야 되는데 무언가 써 있다고 하면은 귀신이 남긴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코 이게 좋은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호기심이 반짝하는 순간이었지만 하면 안 되죠. 네. 로또 번호? 만약에 누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제 들렸다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끝까지 나가게 한 이후에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귀신이 머무는 상황에서 들어가거나 뭐 도망갈 경우에 그 집에 남아서 이 주술을 행한 사람에게 빙의를 하거나 계속해서 고통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알려진 강령술 중에 가장 부르기 쉽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쉬워서. 네. 이제 한 번 들어온 귀신이 나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그걸 행했을 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이상현상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이미 뒤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 대접에서 이루어지는 이 매뉴얼들 자체가 그 자신과 관계가 없는 영혼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물도 주변 환경도 노골적으로 귀신들이 좋아할 여건들을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라 솔직히 성공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강령술이거든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혼자 이걸 진행하기에는 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혼숨, 네, 많이 알려진 혼숨보다 어쩌면 이 강령술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문구를 적어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시는구나. 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하실까 봐요. 그 팥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위자보드 거기서 굿바이랑 그쵸. 비슷한 맥락이죠. 굿바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합의라는 네, 그런 개념인 거고 팥을 뿌리는 거는 이제 그 부정을 다 날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꺼져라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부정치는 개념이. 강령술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는 아마 왜 그거예요. 하는지. 호기심? 호기심은 호기심에 쓸데없는 호기심. 이게 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데 보통 뭐 어떤 신령님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귀신이라는 토픽이 더더욱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응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강령술을 좀 많이 찾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외국에서 강령술을 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으로는 이 강령술이라도 해서 죽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염원도 있더라고요. 네. 자신이 그리워하는 분이 망자실 때는 네. 저희가 천도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무당이 실어서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드려요. 그리고 옷까지 받아가시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러한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망자를 강령술을 통해서 부를 경우에는 어쨌든 그 영가도 감정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다가도 영의 세계에서 이제 제대로 못 가신 분들은 한이라는 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령술을 통해 불렀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령술이 약간 의술로 치면 불법 시술인 거네요. 네, 불법적인 거. 그렇죠.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것이 또 강령술을 자꾸 이렇게 문 두드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호기심이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 오늘의 최악의 명언입니다. 경우. 네. 제일 놀랐던 거는 그 망자분을 위한 상과 굉장히 흡사한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술적인 어떠한 이제 밥에 뭘 뿌린다거나 술이나 그 액체 그 물에다가 뭐 이렇게 타는 행위 거기서 저는 이거는 정말 위험하구나. 이거는 그래서. 네, 저는 70% 이상 먹힌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괴담을 보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